김혜선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리 배우입니다. 오늘 너무 멋지시네요. 저희 맞춘 거 아닌데 블랙 앤 화이트. 아, 네네네. 후기만 맞춘 거 아닌데 이렇게 의상이 소개했다. 되었어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상영관에서 그 반응을 보는 것만으로도 체크가 되는데 지금 어떤 눈으로 다 스크린을 바라보고 계실지가 너무 궁금해요. 지금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가 아마 스크린에 떠 있겠죠? 네,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뿌띠마만 관련해서 시네마 토크를 나눌 수 있는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영관에서 같이 앉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실시간 채팅방으로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저희랑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입장을 하고 계신 게 맞을까요? 저한테 왜 보이지 않을까요? 제 인터넷의 문제일까? 일단 뿌띠마망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한예리 배우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 아니 근데 본인이 출연한 영화가 아닌 작품에 뭔가 해설과 이야기를 얹어주시는 게 굉장히 오랜만 아닌가요? 네, 사실은 되게 오랜만이죠. 만약에 극장에서 진짜 지비를 했다면 정말 오랜만에 다른 영화를 지비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2번을 봤고요. 일단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되게 아직도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사실 보고 싶기는 했었어요. 나와 같은 어떤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을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영화를 봤을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냥 같이 영화를 봤죠. 띠부망은 영화를 보고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한동안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객석에서 나눴던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여운이 좀 강한 작품이었죠. 러닝타임에 비해서 주는 여운은 정말 그 3배, 4배, 5배 이상의 시간으로 오래가는 작품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일단 귀여워서 귀여운 거 되게 상당히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네. 근데 세상에 귀여운 거 진짜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의 맞아요. 영화였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연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뭔가 그 대사 하나하나 되게 강렬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네. 차차 조금 더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거고요. 지금 이제 실시간 채팅방으로 들어와주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크린에 지금 아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떠 있을 거고요. 촬영을 하셔서 입장을 하셔서 저희에게 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뭐 한예리 배우에게 영화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 그리고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도 같이 나눠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사소한 거라도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앞서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시작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좀 전반적인 소감을 다시 한번 듣고 가고 싶어요. 어떻게 영화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러닝타임 때문에 되게 놀라긴 했어요. 네. 이렇게 짧은데 이렇게 강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심플한데 뭔가 들어가야 될 거는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배우도 너무 충분했고 미술도 충분했고 뭐 나머지 음악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정말 너무 적절하고 적당하다는 느낌을 받은 영화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주는 힘이라든지 그리고 그 대사에서 느껴지는 어떤 위로받는 느낌 그리고 서로의 표정들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정들, 내가 알았던 감정들 그리고 내가 나의 엄마나 아니면 나의 친구 아니면 나의 할머니한테서 봤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라서 영화로 하여금 정말 짧지만 오랫동안 이 영화로 위로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소감을 지금 떠올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셀레시아마 감독은 전 세계에서 지금 주목하는 새로운 거장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특히 사랑하는 감독이기도 해요. 타오르는 여인의 수상이라는 작품이 지난해 초에 개봉을 했었고
그리고 그 영화에 얻어진 어떤 뜨거운 반응들 때문에 셀린 시아마 감독의 초기 작품 3부작이 지난해에서 연달아 개봉을 하는 또 그런 이례적인 일도 있었죠. 사실은 뭐 북미 감독들이 그렇게 재발견돼서 영화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소개가 되고 하는 경우들은 심심치 않게 있지만 유럽 영화, 그것도 어떤 여성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흔치 않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좀 주목해야 될 동시대에 아주 중요한 감독의 등장이 있었다라는 것도 셀린 시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셀린 시아마 감독의 연출 작품 있으셨어요? 저는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밖에 보지는 못했는데 영화를 보고서도 되게 그 영화는 사실 조금 더 극도 했고요. 그리고 막 마지막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비발디 사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웃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그런 사랑의 좋았어요. 여기서 제가 짧게 자랑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뭐 이런 팬데믹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칸 영화제에서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그 아주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영화가 진행이 되고 정말 폭풍이 치는 것처럼 내가 되게 음악이 흐르면서 그 영화를 가고 문제인데 내가 지금 정말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고 정말 확실하게 듣는 영화 이렇게 클래식 줄 수 있구나 이 시작을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요. 저도 셀린 시아마 감독의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 굉장히 하기도 하고 저는 그 이후에 개봉을 하게 된 하지만 셀린 시아마 감독이 초기에 만들었던 그 성장 3부작이라고 불리는 영화들을 저는 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워터릴리스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영화죠. 그 중에서 2007년도에 나왔고 이후에 톰보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거루드까지 개봉을 했었죠. 근데 이 영화들에 저는 좀 단계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 초기작 3부작 같은 경우는 나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나로부터 출발한 이야기, 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나를 둘러싼 아주 미시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을 시작을 했다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의 경우에는 그것이 나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렇지만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로 외연이 좀 확장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되었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내가 한층 자유로워지고 또 자기 자신으로서 아주 온전하게 강인해지는 여성의 이야기로 나아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 끄띠마만 같은 경우는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셀린 시아마 감독의 작품이 연결과 위로의 감각까지 나아갔구나 라는 생각을 한예리배우랑 똑같이 하게 됐어요. 또 하나 이 작품을 보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 중에 하나는 셀린 시아마 감독의 어떤 담대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더 이상 그 외연을 넓혀나가는 일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겠구나. 이게 무슨 장르적인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덕션 규모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초기의 작품으로 돌아가는 데 더 집중했구나. 하지만 그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졌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됐는데요. 워터릴리즈와 톰보이 거루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부작 같은 경우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는 경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뿌띠마망은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더 보편적인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힘을 뺀 이야기이기도 하죠. 72분이라는 아주 간결하고 사랑스러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인물 간의 유대감이라던가 영화가 전하는 감정의 크기는 절대 작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정말 좋은 여성 서사를 만드는 감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리 연결이 지금 괜찮은가요? 지금 채팅방에 좀 끊긴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진행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응을 체크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괜찮죠? 네, 다행입니다. 뿌띠마망이라는 제목에서 연상하신 스토리 혹시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겁났어요. 뿌띠마망이라고 하니까 뭔가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슬픈 슬픈 이야기일 이야기일까봐 일단은 제일 먼저 걱정을 했고 누구 하나 죽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약간 주먹을 쥐면서 누구 하나 돌아가시긴 했죠.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어떤 전개로 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따뜻한 이야기여서 되게 좋았죠. 그게 정말 큰 힘이 이 영화의 큰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축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저는 뿌띠마망이 가지고 있는 그 반전을 품은 비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장치이긴 한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알고 봐도 상관없는 장치다. 왜냐하면 그 비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영화가 아니라 그 장치로 셀린 시아마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결국에 어떤 감정을 전달했는가가 더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제목부터 스포일러죠. 그때 뭐 불어로 정확히 얘기하면 끝티트마망이 될 텐데 뭐 작은 엄마, 꼬마 엄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제목에서부터 좀 눈치가 빠른 관객들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야기 흐름이 제목부터 나와 있을 텐데요. 첫 씬부터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씬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요? 그 넬리라는 꼬마가 요양원으로 보이는 어떤 곳에 가서 한 명 한 명 인사를 해요. 아빠 인사를 하고 떠나는 넬리의 뒷모습을 계속해서 복도로 쭉 가는 모습을 카메라가 따라가다가 그 넬리가 끝에서 마주하는 방은 아마도 살아계셨을 때 할머니가 썼던 방인 것 같죠? 이제는 비어있는 그 방을 보고 창밖에서 넬리의 엄마,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의 딸인 마리옹이 창밖에서 아마도 이곳에 요양했을 엄마가 바라보았을 창밖의 풍경을 조용하게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등으로 카메라가 결국에는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뿌띠마망이라는 타이틀이 뜨게 되거든요. 그리고 뒤로 빠지면서 카메라가 점점 넓은 풍경을 담아냈는데 결국 이 영화의 오프닝 씬은 넬리에서 시작해서 넬리의 엄마로 끝나는 씬입니다. 그때 뿌띠마망이라는 자막이 나오면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정서를 벌써 첫 번째 씬에서부터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할머니의 부재를 정리하기 위해서 옛집에 간다는 설정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왜 좋았냐면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의 굉장히 많은 추억들, 기억들, 그리고 감정들이 여러 곳에 묻어있는 아주 내밀한 공간이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누군가와의 죽음을 육체로 맞이하게 되죠. 이 사람이 더 이상 내 곁에 없구나. 그 육체성의 부재로 처음에 누군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치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억과의 작별이기도 하잖아요. 육체와 작별을 한 이 넬리 모녀가 할머니의 집으로 가서 마리옹의 엄마의 집으로 가서 이것들을 정리하고 기억을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진정하게 이별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라는 점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어딘가로 차를 타고 이동해서 옛 집에 도착한다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영화로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지금 뭔가 이 가족이 할머니를 정리해가는 과정과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 집이 어쨌건 주었던 추억들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에 연결돼서 또 오두막이 주는 추억들이나 뭔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넬리랑 마리옹이 같이 만들어갔던 그런 또 다른 집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중에 호수에 가서 또 만나는 뭔가 집 같은 맞아요. 네, 그 구조물까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그 공간들이 다. 여러 차례로 변형이 되죠. 그 집이라는 형태가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는 정말 그 집, 하우스로서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같이 오두막을 만든다는 설정 또한 집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녀의 이야기,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모녀의 이야기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노를 저어서 결국에는 당도하는 것이 마치 아이들의 심정, 뭐 아이들만의 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도 셀린 시아마가 이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기억과 감정의 총체로서의 집의 여러 가지 변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뿌띠감망이라는 영화에서 발견한 셀린 시아마 감독은 정말 이런 걸 잘하는 감독이구나 하는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 감독의 강점을 느끼신 게 있을까요? 저는 음악이 되게 신기했어요. 음악이 딱 나오는 순간이 되게 강렬하게도 느껴졌지만 정말 적절하게 딱 한 번만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뭔가 이 두 친구들이 뭔가를
이제는 내려놓고서 조금 더 즐겁게 신나게 추억들을 이제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모험을 자신의 인생을 이제 모험을 헤쳐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막 보여지면서 음악이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호수도 가고 그 호수 안에 신전 같은 집에도 들어가 보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오면서 음악이 쓰여진 게 되게 너무너무 효과적이게 느껴졌고 그리고 제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봐서 그런지 의상도 되게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의상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고요. 네. 타오르는 여인 수상 같은 경우는 좀 클래식한 의상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좀 논외이지만 보통 셀린 시아마 감독은 영화 속에 그 배우들에게 입히는 의상을 본인이 직접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 같은 경우도 배우들에게 입힐 옷을 셀린 시아마 감독이 직접 공수를 했는데요. 영화를 보면 그 색의 대비가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입고 있었던 뭐 붉은색 옷에 뭐 청바지를 어린 마리오가 똑같이 입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은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이 영화의 의상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 셀린 시아마 감독이 굉장히 뻔뻔한 구석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에 판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어떠한 이유로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손가락이 뭔가 나왔다 그 우리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 시공간이 좀 같이 응축된 상태로 그 두 아이가 엄마가 아이가 되고 넬리는 8살적인 그 시절에 같이 만나게 된다는 설정이 있는데 이게 되게 뻔뻔한 판타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모두막이라는 공간을 함께 만들면서 시간을 공유하는 이 아이들이 타임머신도 타지 않았고 뭐 어떠한 마법도 부리지 않았지만 뒷뜰에서 들어갔다 그렇죠. 나왔는데 타임머신이 없는 말하자면 시간 여행이고 그리고 복잡한 장치나 설명을 곁들이는 대신에 굉장히 이음새가 매끄러운 편지를 통해서 만들어낸 시간의 마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건 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또 뻔뻔하다고 표현했지만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보통 시간 여행 혹은 뭐 좀 시간이 뒤틀리는 이런 장치들의 영화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로잡으려 한다, 실수를 다시 돌이키려 한다 이런 설정으로 시간의 장치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저 과거로 돌아간 혹은 미래로 나아간 누군가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야기로서 이 시간의 마법을 부린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졌고요. 어렸을 때 우리가 과거를 추억할 때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또렷한 기억은 아니거든요. 그게 뭐 냄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벽장을 열었을 때 문에 삐그덕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전 엄마의 코트가 되게 강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촉감이라든지 네. 뭐 시각보다는 후각, 청각 이런 것들로 기억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으로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정말 어렵지 않게 쓱 이 영화가 만들어오는 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법 같은 설정을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이 영화의 인상적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리옹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넬리의 엄마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실을 경험한 거잖아요. 보통의 감독이라면 저는 마리옹을 주인공으로 영화의 시나리오를 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상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딸은 그때 곁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런데 이 영화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마리옹의 입장을 딸 넬리를 노예에서 보여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행복의 감각, 그리고 위로의 감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영화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셀린 시아마 감독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벼락처럼 떠오르는 아이디어라고 8살짜리 소녀 2명이 숲속에 오두막을 막 짓고 있는 모습을 처음에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떠올리자마자 이 뿌띠맘망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설정이 바로 생각이 났대요. 한 명은 엄마고 한 명은 딸. 어떤 이유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갑인 상태로 만나는 그 엄마와 딸. 이 설정을 생각하고 나서 감독이 이건 굉장히 동화 같으면서 불안하고 좀 급진적인 설정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이 아이디어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이것은 굉장히 관능적인 어떤 면까지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도 너무 대단해요. 너무 신기하죠. 네. 너무 신기하고 어쨌건 이 아이들을 또 캐스팅할 때 쌍둥이를 전 캐스팅한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다 굉장히 닮아 있으면서도 닮지 않은 또 다른 누군가인데 그게 딸과 뭔가 아이의 느낌이 그런 사이가 아닐까. 맞아요. 신체의 일부를 어쨌건 공유하지만 네, 공유하지만 좀
다른 인격과 다른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서 쌍둥이도 그거 되게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요? 맞아요. 네.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가 사실 그 동일한 나이대로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지만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각기 다른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나뉘어 보이는 면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 점을 이 영화에서 보여준 것 같고, 사실 셀린 시아마 감독이 의외로 캐스팅에 많이 힘을 들이는 감독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영화를 보고 나면 어디서요 정말 천재 같은 기존 배우들을 찾았을까 싶긴 한데, 그 셀린 시아마랑 항상 같이 일을 하는 캐스팅 디렉터가 있습니다. 크리스티 바라스라는 크리스티 바라스라는 캐스팅 디렉터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뭔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한다기보다 이 두 사람이 즐겨하는 방식은 그냥 SNS에 오디션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그 많은 지금 테이블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쉽게요? 네. 아니 근데 여러분, 그 기존 배우를 기용하는 그 영화들에서 아주 탁월한 캐스팅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중에는 우연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감독이 지나가다가 담벼락에 기대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 내 영화에 캐스팅하고 싶어. 이렇게 세계적인 배우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기존 배우가 발탁되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한 과정들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또 드라마틱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공고를 냈을 때 찾아온, 지금 이 영화에서 넬리아 마리옹을 연기한 조세핀 산스 그리고 가브리엘 산스라는 아주 놀라운 배우들의 모습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고 발견한 감독의 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우들이 쌍둥이였군요. 어쩐지 영화가 진행될수록 많이 닮아 보였어요. 라는 이야기를 주신 분도 계시고 이 의견 재밌네요. 중간에 넬리아 마리옹이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뭘 입히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아마도 그런 인상들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또 이 영화가 팬데믹 시대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던 시기에 감독이 만든 이야기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 영향이 어딘가 좀 있다는 생각을 혹시 영화 보면서 하셨나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오히려 못했던 것 같고, 그거보다는 그냥 뭔가 나의 어린 시절과 지금의 나, 그리고 그 나의 다음 세대의 뭔가 연결점. 연결점이라든지, 네. 제가 그 사람들 만약에 그 입장이 됐을 때 말을 해줘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끔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영화를 보고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뭐 팬데믹 시대와 뭐 관련이 딱히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영화 첫 장면이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첫 씬에서부터 이것이 넬리에서 시작해서 마리옹의 이야기로 끝나는 영화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외에도 첫 번째 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배경이 요양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넬리가 인사를 하면서 떠나는 그 초반의 장면을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때 넬리는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쉬움이 뭐냐면, 이렇게 모든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나의 할머니에게만은 인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이후 진행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인사를 못하고 떠나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 그게 특히 요양병원의 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뭔가 단절되고 폐쇄되고 좁아지는 팬데믹 시대의 어떤 상황들이 셀린 시아마에게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서로 안부를 묻고 다정하게 포옹하고 위로를 전하고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우리에게 들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걸 확신했던 건 뭐냐면, 넬리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네 집에서 뭐 자고 싶다, 친구를 데려와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빠가 이제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다음에 초대하자, 뭐 다음에 놀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 단호하게 다음이란 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는 어떤 메시지 같다는 거죠. 다음은 없어, 지금이 아니면 안 돼라는 어떤 느낌을 전하고 있는 것 같고,
그 팬데믹 시대를 바라보는 것을 어른의 시선이 아니고 좀 상실과 죽음의 감각을 느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점, 이 점이 또 이 영화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상황은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이기도 하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뭐 정말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들 중 누군가가 갑자기 감염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시대일수록 자꾸 서로의 관계들을 단절시키려는 일들이 생겨났는데 그런 시대일수록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2020년 7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창 그 도시가 폐쇄되고 봉쇄되고 이랬던 상황에 셀린 시아마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고요. 10월에 촬영을 했던 겁니다. 네, 아까 그 한예리 배우가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할 때 뭐 빨리 찍기도 하는 감독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빨리 찍네요. 7월에 시나리오를 써서 10월에 촬영에 들어갔다 하니까. 그래서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시나리오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오히려 되어 있고 편집하는 부분이 적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드러내는 거 없이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찍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이 연기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테고 아이들이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딱 연기를 하는 게 그게 전부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아마 감독님이 머리를 잘 풀면서 작업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성인 연기자들과 다른 어린이 배우들만의 장점을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팬데믹 시대의 영화라는 점에 대해서 하나만 덧붙이자면 셀린 시아마 감독이 영화가 베를린에서 공개가 된 이후에 유럽 매체들과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직접 인터뷰를 하지 못했으니 그 셀린 시아마의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 영화들을 조금 많이 참고를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메이블 로먼드라는 1910년대, 20년대 활동했던 무성 영화의 배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뭐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찰리 채플린의 어떤 뭐 절친한 친구, 멘토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절에 활발하게 활약했던 어쩌면 첫 번째 여성 희극 배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 인물의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고 샹타리 커먼 감독의 작업들도 굉장히 많이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셀린 시아마가 작업을 쉬는 동안에 왜냐하면 그 작업들이 초기의 영화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정면에서 인물을 바라보는 구도가 굉장히 많아서 정직하게 인물들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고 말하자면 굉장히 끈기 있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프랑스에서도 락다운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이 영화를 찍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코로나 시대가 아닐 때 찍었던 영화보다는 프로덕션의 규모라던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혹은 자유로움이 조금 통제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찍는 과정에 셀린 시아마에게는 스튜디오라는 게 생기고 처음 픽션 영화라는 걸 찍던 시대에 사람들의 작업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도 마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성 서사를 만들었던 좋은 감독들의 여성 감독들 그런 선구자들의 작업했던 똑같은 자원 환경을 가지고 본인이 작업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인터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 영화는 그 두 어린이 배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끔 성인 연기자들은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어린이 배우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 사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이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솔직하고 딱 그 단어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왜냐면 아무래도 카메라가 앞에 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랑 환경들 그리고 심지어 뭐 나의 팔 위치 내가 지금 눈을 몇 번 깜빡였는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연기를 사실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온전히 그냥 이 말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말에 어떤 힘이 실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말을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만큼 표현을 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대사를 듣는 입장에 있는 아이도 그 말을 어떤 계산 없이 자신이 그 다음에 어떤 연기를 하기 위한 준비로 그 대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듣고 100%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걸 표현해내는데 그 힘은 아이들밖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미나리라는 영화를 촬영하실 때도 아들내미와 딸내미와 촬영하셨잖아요. 네. 그 앨런 킴이라는 놀라운 어린이도 아들을 연기했던 배우의 어떤 경력이 그렇게 큰 배우가 아니었잖아요. 네. 거의 경력이 전무한 어린이와 같이 미나리라는 놀라운 작품을 정희삭 감독님도 완성하셨는데 어린이들의 연기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이후에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 어린이들이 주는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더 분명하게 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어쨌건 굉장히 심플하게 디렉팅을 하셨었는데 그때 두 사람 다 본인들이 정말 아주 순수하게 그냥 느끼는 만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렇게 웃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웃고 나는 이렇게 걷는 사람이야 하고 걷고 난 이렇게 밥을 먹는 사람이야 하면서 밥을 먹는데 그게 뭔가 어떤 계산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느끼는 그대로 이 공간 안에 너무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을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그렇게 하고 싶죠. 너무 그렇게 연기를 상배우들을 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투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할까. 그리고 나중에 본인들이 커서 이 작품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뭔가 그런 조각들이 다 맞춰져서 하나의 영화로 봤을 때 그 아주 옆에서 그 떨리는 그런 모습들, 얼굴, 에너지 막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선 영화를 봤을 때 그 힘이란 정말 말도 못하죠. 앨런 킴 군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에서 너무 핫해가지고 네, 귀엽게 한국말 하다 갑자기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멜프 갈릭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영화에서 아까 뭐 샹타레커만의 그 작품들을 준 감독에게 영감을 얻기도 했다 혹은 뭐 무성영화 시대 배우들, 여성 배우들의 모습을 감독이 많이 활용하기도 했다, 보기도 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굉장히 의외의 레퍼런스가 또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요. 셀렌시아마 감독이 뿌띠마망이라는 작품을 구상을 하면서 많이 떠올렸던 감독 중에 한 명이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대가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하면 떠오르는 어린이 서사들이 좀 있잖아요. 네, 전 토토로요. 맞아요. 네. 셀렌시아마 감독도 중요하게 언급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이웃집 토토로고요. 사실 저는 이 작품을 언급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원령공주, 그러니까 모노노케 히메를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무언가를 바꿔가는 이야기이고 그렇죠. 어떤 신 같은 거대한 질서에 맞서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모노노케 히메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토토로 같은 경우는 또 느슨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의 리듬과 그 이야기를 어린이 관객들이 잘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상정하고 만든 작품인 것 같다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어린이 배우들과 작업할 때 감독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찍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뭐 어린이를 뭐 어른보다 조금 더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에게 이끌어낼 수 있는 집중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리허설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죠. 리허설을 하지 않고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보이는 정직한 반응들을 따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리허설 하면 자, 이 씬의 감정이 뭐고 넌 어떻게 해야 되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죠.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엄마가 앞에 있고 이런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항상 여기 안에 왜 역할놀이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와 너희들 사이에는 영화라는 게임이 있어. 이걸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셀린시아마 감독이 접근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할머니 집에 들어갈 때 뭔가 이렇게 흠칫 놀라잖아요, 넬리가. 왜냐면 자기가 계속 드나들었던 집인데 자기 집이라고 마리온이 데려가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들어가려다가 한 바퀴 멈칫하고 그때 너무 멋있어요. 네. 비에 짱 밀어서 다리를 탁 버티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깜짝 다시 놀랐어요. 들어간 장면 있잖아요. 그럴 때 감독이 한 주문은 너 방금 굉장히 무서운 영화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 앞에서 뭔가 무서운 영화를 탁 떠올리고 나서 그렇게 시끄러지고 흠칫 놀라는 무언가를 찍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들을 던져주고 결국에는 그 직관을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해서 표현하는가를 감독이 영화 안에 취사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넬리랑 마리옹을 연기한 두 쌍둥이는 숲에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 휘파람도 불고 거기 있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네. 뭔가
오두막에다가 이렇게 설치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이미 뛰어놀면서 숲에서 자라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네.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그 숲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보석쿠라는 봉석쿠구나. 죄송합니다. 대학을 쓰시는 분께서 그 초반에 숲속에서 도토리처럼 보이는 도구를 가지고 휘파람을 부르는 넬리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분의 해석은 그 휘파람을 부르는 넬리가 과거의 마리옹을 무의식적으로 불러내는 장치처럼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보셨네요. 도토리로 뭔가 불어내는 과정이 괜히 들어갔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았고, 마치 그냥 이 영화의 타임머신도 안 나오고 기계적인 무언가도 안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무언가 마법을 부릴 겁니다 라는 신호를 그 도토리 휘파람으로 주겠다는 인상 같은 거 저도 받긴 했거든요. 전 생일 케이크 왜 생일 축하 네, 노래를 네, 두 번 네. 부르잖아요. 맞아, 한 번 더. 그때 앵콜에. 그때의 느낌이 이 친구들은 항상 두 번씩 부르겠구나. 그래서 뭔가 케이크에 놓여졌을 때 당연하게 한 번 더라고 얘기했겠구나 하는 네. 생각도 들었어요. 늘 생일 케이크를 같은 날 네. 하나를 놓고 이제 축하를 했을 테니까. 네. 실제로 그 쌍둥이 네, 네. 배우들이 네. 맞아요, 그랬겠네요. 네. 진짜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 여성적인 시선을 견지하는 셀리시아나 감독이 왜 항상 존경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여성이라고 해서 그냥 성인 여성 혹은 소녀로 통칭되는 누군가의 이야기에만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성적인 시선을 가지고 굉장히 폭넓은 이야기를 하는 폭넓은 시야를 보여주는 감독이기도 한데, 성인 여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소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단계의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 혹은 나를 둘러싼 환경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기도 하고, 이 영화를 통해서는 3대의 여성의 시선이 넓어졌잖아요. 그렇게 항상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 같은 것, 그러니까 좀 더 폭넓은 여성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은 사회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성인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목소리는 크게 나오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은 미래의 시민이다,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재에 대한 것을 우린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이들 현재에 대해서는. 근데 셀린시아나 영화는 항상 아이들이 투쟁하고 갈등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현재를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흥미로운 이야기의 주체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 관객뿐 아니라 어린이 관객까지 아주 동등하게 존중을 하면서 그들 모두에게 공평한 영화적인 체험을 주고 있다라는 인상을 항상 셀린시아나 감독의 영화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넬리가 어떨 때는 친구 같고 어떨 때는 언니 같고 맞아요. 어떨 때는 엄마 같고 네. 어떨 때는 정말 할머니 같은 그런 대사들을 하고 행동을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이게 뭔가 아픈 아이 아니면은 아픈 엄마가 있는 아이 아니면은 조금 우울한 아이가 있는 우울한 엄마가 있는 아이여서 그런 것일까? 처음에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는 생각은 나중에 들진 않았어요. 이건 그냥 넬리 자신의 이야기이고 넬리는 뭔가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는 아이이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채팅방에도 저도 그래서 어린이가 주인공 영화를 참 좋아한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 푸티라는 대학을 쓰신 분께서 상실을 계기로 아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우연과 모험을 다뤄서 그런지 용가한 감독의 단편 콩나물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러닝타임 짧은 것도 똑같다고 하셨는데 콩나물은 단편이라 또 더 짧죠. 그죠? 여기 또 그 한국에 나간 연기 천재 김수환 어린이의 굉장히 깜찍한 연기를 볼 수 있는 판타지의 작품이죠. 콩나물이라는 영화. 연기를 이렇게 잘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 그 셀린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아주 폭넓고 존중의 시선이 있는 여성적인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도 뭐 용가한 감독이라든지 최근에 뭐 대두한 김보라 감독님, 그리고 또 남매 여름밤 만드는 윤다미 감독 같은 아주 좋은 여성적 시선을 견지하고 있는 감독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라는 또 하나의 세계를 굉장히 풍성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나의 어린 시절도 내 스스로 그렇게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8살이면 유치원생은 아니잖아요. 난 이제 진지했어요. 초등학생인데. 다 컸는데. 다 컸죠. 네. 저도 뭔가
제가 다 씻고 제가 이 닦고 제가 청소하고 내 앞가리고 내가 내 앞가리 난 동생이 둘이니까 막 이러면서 그쵸. 저도 그랬던 기억이 무용학원도 내가 알아서 간다 그쵸. 이런 거겠죠. 주인공이 그 8살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나이대별로 느끼는 어떤 두려움의 총체나 그 본질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8살이라는 나이대의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좀 가깝게 다가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나이대가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8살이라는 나이대가. 좀 그 자기 전에 왜 무서워하는 네. 그런 모습들 표범이 밖에서 움직인다라는 그거를 넬리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럴 때 두려움 그리고 뭔가 이제 다시 집으로 이제 그 마리오의 집에 있다가 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빠가 있을까 없을까 두려워했던 그 순간 아빠라고 부르고 되게 아빠가 대답을 하니까 되게 맞아요. 안도하는 표정을 짓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그 나이대에 뭔가 두려운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이 때 이렇게 진중한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나의 존재로 인해서 나의 엄마가 슬퍼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들 네. 이런 두려움들 네.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띠마망에서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서로가 같은 눈높이에서 위로한다는 감각이 굉장히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영화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넬리는 가끔씩 무례한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나 때문에 슬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넬리의 비밀이었겠죠. 하지만 영화에 대사가 나오지만 사람이 비밀이 없는 게 아니고 비밀을 말할 맞아.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쵸. 여태까지 말하지 못했던 대사 너무 좋지 않아요? 거죠. 하지만 엄마 마리옹이 8살 시절을 만나면서 자기가 똑같은 또래를 만나면서 비로소 그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리옹 또한 8살 때 마리옹은 엄마처럼 되지 않기 위해 3일 뒤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주 큰 두려움을 안고 있는 인물이죠. 이 나이 때는 모든 나이 때도 그렇지만 죽음으로 가족과 헤어진다는 어떤 두려움 같은 거 그리고 나 때문에 모든 일이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다는 두려움을 실제로 좀 크게 느끼는 나이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른의 시선에도 공감이 되지만 어린이의 시선에도 굉장히 잘 그 두려움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도 너희 나이 때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주는 영화이기도 하죠. 엄마도 밤에 보았던 흑표범이 아니지만 흑표범의 그림자 같은 그것이 무서웠다는 것 그리고 아빠도 자신의 아버지가 두려웠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탁월한 여성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영화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앞서가거나 넘겨짚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서사에서는 항상 아들아 내가 미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어떤 자신의 시절을 변명하거나 혹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거나 혹은 아들이 아버지가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이해합니다 아버지의 시절을 그럴 수밖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흘러가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로 난 아버지가 무서웠어 라는 것으로 이 사람도 사실은 그 시절의 가부장제의 어떤 피해자였다는 것을 굉장히 탁월하게 드러내 주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탁월한 셀리시아마의 여성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남성 캐릭터를 배제하는 걸 보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끌어안으면서도 같이 겪었던 어떤 두려움들, 같이 바꿔나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 있게 말하고 있는 감독인 거죠. 그리고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어린이들이 감내하기 좀 어려운 감정들이 있어요. 두려움, 그리고 어떤 죽음의 망령 같은 그림자가 있고요.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있죠. 그게 굉장히 매혹적인 소재들이지만 이걸 장르적으로 감독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표현들로 만들어주는 장치로 보여줬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아이를 위로하는 그 설정 자체가 이 영화에 굉장히 빛나는 성취가 되는데요. 넬리는 엄마한테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수술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엄마는 수술이 잘 될 거고 이후에 괜찮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의젓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마리옹은 엄마가 우울한 건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내가 우울한 건 너 때문은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잖아요. 시간을 초월한 엄마와 딸이 서로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털어놓고 위로해주는 이 설정은
정말 아름답죠. 아름답다는 표현으로밖에 저는 사실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이 모든 상황을 겪은 넬리는 엄마를 대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 마리옹의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옹이라고 먼저 엄마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괜히 그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사실 마리옹의 얼굴을 보면서 넬리가 되게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녀를 되게 이해한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되게 네. 따뜻했어요. 그 순간 나는 이제 너를 알기 때문에 너를 이해할 수 있고 맞아요. 네가 그렇게 잠시 내 곁을 떠나갔다가 와도 네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네 마음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널 이해할 수 있어라는 말일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의젓하게 아빠를 질책하기도 하잖아요. 엄마에 대한 기억을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는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들은 거야. 그쵸, 이런 듣질 식의 않은 거야.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맞아요. 가끔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정말 허를 찔러요. 굉장히 진솔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에 대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건 그 셀린 시아마 감독의 다른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까 언급을 한 톰보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셀린 시아마 감독이 연출하지 않았으나 각본을 쓴 내 이름은 꾸제트라는 프랑스산 그거 뭐라고 하죠? 클레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렇게 조각들이 움직이는 내 이름은 꾸제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찍고 톰보이 같은 영화를 찍으면서 실제로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겠죠. 그러면 셀린 시아마 감독이 한 생각은 아이들에게는 세계를 구하는 영웅도 필요하지만 나와 가까이 있는 친밀한 영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시간이 되신다면 내 이름은 꾸제트라는 작품도 언젠가 꼭 한번 보시기를 권장해드리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그 우연한 사고 때문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서 퐁텐 보육원이라는 아이들이 모인 보육원에 온 꾸제트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 이름은 사실 따로 있는데 본인은 꾸제트라고 불러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꾸제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버림받은 아이들,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아이들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이곳에 또 새로 오게 되면서 아이들끼리 뭉치고 또 우정을 나누고 그러면서 굉장히 주체적으로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이 영화에 그려지는데 누구랑 내가 살 건지 어떻게 살 건지 그런 식의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어른의 상황이나 선택에 따라서 나는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서서히 발전해가는 과정,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게 그 영화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육원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이유로 맡겼거나 심한 경우에는 버린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데려오는 걸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저건 선생님의 아이잖아요. 나는 선생님의 아이가 아니지만 그때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기를 안 버릴 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절대 난 아기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의 질문이 굉장히 천진해요. 계속 울어도요? 뭐 애기가 못생겨도요? 그리고 말도 안 듣고 하루 종일 소리 질러도요? 공부를 못해도 안 버릴 건가요? 이런 이야기들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들 그것을 어른이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셀린 시아마가 초기작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 셈입니다. 굉장히 사려 깊은 감독인 거죠.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측면이라면 앞서서 조금씩 이야기가 나왔지만 딸이 나와 똑같은 나이대 엄마를 만난다는 설정인 것 같아요. 전 사실 어릴 때 이 상상 해본 적 있거든요. 엄마가 지금의 내 나이대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가 보지 못한 내 부모의 모습은 그러니까 내 부모가 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은 어떤 개성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던 사람들일까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런 똑같은 나이대의 나와 엄마가 만난다 이런 이야기가 가진 장점은 뭔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인상을 가지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한 20대쯤 뭔가 다 성장한 엄마를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엄마를 만나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요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쉬운 건 아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만났을 때도 저는 표현을 잘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8살 때 만났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20살이면 그럴 수 있는데 8살 때도 눈물이 많았어가지고 네. 근데 뭔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나를 어떻게든 기억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선택으로 내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 사람이 없어지더라도 이 사람은 나를 온전히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만약에 나와 똑같은 나이대 엄마의 과거를 만났다면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명대사를 날리고 왔겠죠. 미래에서 기다릴게. 엄마에게 하고 나왔을 때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딸 세대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머니 세대를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나아가는 유대감을 공유한다는 거, 그게 새로운 어떤 우정의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이 영화의 성취가 아닐까 싶어요. 재미있는 건 이 영화에서 그 대사로 잠깐 등장을 하는데 마리옹이 넬리를 낳았던 나이가 23살로 나와요. 네. 지금이 31살이고 31살 때 엄마를 떠나고 했다 설정으로 나오는데 23살에 넬리를 낳았던 마리옹이 똑같이 그 23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자기와 똑같은 8살의 딸을 만난다라는 이 설정이 굉장히 아름답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 엄마가 되는 시간만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엄마와 딸의 상황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없을 거고요. 뭐 비슷한 경험들이야 있겠지만 이건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한 체험이기 때문에 엄마와 딸을 이해한다는 건 개인의 역사를 이해하고 만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흑대왕이 가진 장점이라면 그 안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넬리와 마리옹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영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각자의 이야기와 강력하게 링크하게 만든다는 것이 흑대왕이 강점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위로를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또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건 여기서 주인공이 엄마 사랑해요 말하든지 막 주인공이 막 펑펑 울는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쵸. 주인공이 관객의 감정보다 절대 먼저 앞서 나가지 않아요. 관객을 좀 기다려주는 영화라는 네.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할 좀 여유가 있는. 네. 급하게 막 감정 처리를 하거나 그 감정을 막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아서 네. 너무 그게 좋았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관객을 링크시키는 그 기술이라는 것도 이 72분 안에 간결한 러닝타임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감독이 얼마나 구조를 치밀하게 잘 짜는 감독인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서로를 위로한 엄마와 딸의 이야기라고 했을 때 저는 이야기가 가정 내 어떤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되려나라고 지레짐작을 했었어요. 물론 가족의 갈등이 없을 수 없죠. 엄마와 딸은 항상 갈등으로 맺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고 저는 그 갈등과 뭐 상처를 위한 영화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때로는 끝대야왕처럼 갈등이나 어떠한 긴장도 없이 서로 같이 미래의 음악을 들으면서 위안하고 치유하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접근의 차원도 우리가 다양성을 기대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그 톰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셀리시아나 감독의 이 톰보이에서는 본인을 남자아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여자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이의 부모는 이런 아이의 행동을 심하게 질책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어떤 영화를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아이가 너무 상처받고 부모에게 엄청나게 질책을 듣는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게다가 뭐 어떤 영화는 그것을 뭐 편부모 가정으로 그린다던가 너무 가난한 가정으로 그린다던가 하면서 어떤 위험을 가질 수 있냐면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고 살아깊은 이야기들로 완성하시는 감독들도 많고 필름메이커들도 많지만 하지만 셀린시아나 감독은 항상 암울한 환경 안에서 자신에게 투쟁하는 어떤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그 점도 좀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갈등을 그리지 않을 수 없지만 그 갈등이 늘 상처가 되지는 않게 그린다는 점도 셀린시아나의 굉장히 사려 깊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저는 굉장히 본능적인 호기심이 있거든요. 내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저걸 받긴 받은 것 같은데 뭘 받은 건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고 내가 보지 못한 모습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누군가는 알고 싶지 않을 수 있죠.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아주 밑바닥에 있는 본능적인 호기심 같은 것들로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건 티모랑이 굉장한 성취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객 여러분들 남겨주신 것들을 좀 볼게요. 저도 이 대사 굉장히 뭉클했어요. 기억나는 대사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 대사 기억이 나시죠? 지금 채팅방에 써주신 말 중에 나는 네가 낳은 아이야 라는 말을 넬리가 하면서
어떻게 뭐 여기에 왔어? 이런 식의 얘기를 마리옹이 할 때 네 뒤에 난 길을 따라왔어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대사 한 줄 같은 게 셀린 시아마 영화를 고품격으로 만들어요. 맞아요. 이건 굉장히 치밀하지 않게 쓸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느끼한 단어들을 사용해 쓸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네가 난 걸어갔던 길을 따라왔잖아요. 그쵸. 사람 속에 난 길을.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인지하게 하면서도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 전체의 주제를 담아내는 이 대사 쓰기도 셀린 시아마의 굉장히 인상적인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저는 대사 정말 좋았죠. 이 대사도 너무 좋았어요. 지금 로이님께서 저는 원에서 나왔어요 라는 질문에 가슴이 쿵 하면서 제가 제 나이에 엄마를 만났을 때 저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떠올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이 대사도 되게 좋았어요. 위로받았다. 지금 넬리가 끌어안고 있던 어떤 두려움이 지금 좀 해소됐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엄마와 딸이 똑같은 나이대에 만나서 서로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털어놓고 그것은 영화에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거죠. 말할 상대를 찾지 못해서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말들이 드디어 비밀을 털어놓을 상대를 만나서 유대하고 링크되고 치유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엄마의 모습은 어쩐지 조금 달리 보이기도 하죠. 물론 이 일들을 엄마는 기억을 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영화의 시제가 사실은 뭐 넬리가 겪는 어떤 판타지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뭐 넬리가 겪는 뭐 미래 혹은 뭐 마리옹이 겪는 과거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시제는 뭐 어느 정도로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영화의 시대를 표현할 만한 어떤 물건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2022년이 다 돼가는데 오두막 찍고 노는 애들이 뭐 몇 명이 되겠어요. 다 뭐 게임하고 뭐 길드 조직하려고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겠죠. 물론 어린이 비하가는 아닙니다. 오두막을 만드는 어린이들도 있겠지만 시대상을 지워버린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채팅방에 올라온 이야기를 또 볼게요. 저는 뭔가 좀 두꺼운 옷을 입을 정도의 계절감과 달리 따스한 색감과 그림자로 계속 보여진 햇빛의 연출이 계절감과 대비되면서 따뜻함을 느끼게 만드는 게 참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가을이 배경인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늦가을이 배경인 게. 그리고 막 숲이 초록색이 아니라 알록달록한 색이어서 아이들한테 네.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성장 영화 하면 여름 배경을 굉장히 많이 그쵸. 떠올리는데 가을은 무언가가 무르익는 계절, 무언가가 완성되는 계절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평소에 강하잖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털어놓고 드디어 완온한 무언가로 나아간다, 결합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 늦가을이라는 배경이 주는 장치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가사 얘기를 잠깐 못해서 대사 얘기를 하면서 이 가사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음악이 두 번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배를 타고 나아갈 때 그 장면도 실제로 아이들이 배를 타고 나아가지만 그것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고 정말 힘껏 오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그때 나왔던 파라몬이 작곡한 음악은 뒤에 엔드 크레딧 음악으로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이 가사를 혹시 눈여겨보신 분 계실까요? 너무 좋았어요. 이 가사는 셀린 시아마 감독이 직접 작사를 한 가사입니다. 네. 전 그래서 대사와 되게 비슷한 내용의 가사였어서 네. 감독님이 만드신 걸까 아니면 원래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가사랑 대사에도 넣으신 걸까 뭔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아까 마만이라는 대학을 쓰시는 분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넬리가 듣는 음악에 관심을 보였던 마리옹이 헤드셋을 건네받아 음악을 들을 때 영화가 관객한테 음악을 들려주지 않는데 그로 인해 두 사람이 공유하는 그 순간이 그 누구의 방해 없이 오롯이 보존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 보트 타는 장면에서 관객한테 음악이 들리는데 그 음악이 마치 직전에 두 사람이 공유했던 음악인 듯해서 더 좋았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미래의 음악이라고 하면서 안 들려주다가 갑자기 확 음악을 활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 곡의 제목이 미래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가사를 셀린 시아마 감독이 붙이기를 전 이 가사를 보고 정말 많이 뭉클했거든요. 새로운 꿈을 노래하리라. 너와 함께 아이가 되는 꿈, 결국 너와 멀어지는 꿈. 너와 멀리 아이가 되는 꿈, 결국 너와 멀어지는 꿈. 내 마음이 네 마음 안에 있다면, 네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이런 가사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대사도 잘 쓰지만 노래 가사
가사도 정말 너무 인상적으로 잘 쓰네요. 대사를 잘 쓰시는 분은 가사도 잘 씁니다. 맞아요. 이거 말고도 꼭 인상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장면이 또 지금 마지막으로 있다면요? 장면이요. 저는 너무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봤을 때는 지금 작별 인사가 잘 된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할머니가랑 이제 헤어지는 순간에. 근데 다행히도 이제 마리옹이 수술을 하러 가는 그 순간 넬리가 정확하게 네. 아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됐다. 이제 할머니한테 완벽한 작별 인사를 했구나. 네. 네, 그래서 발걸음이 더 가벼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넬리가 가지고 있는 일말의 불안감도 셀리시아마 감독이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인사를 못해서 불안했던 아이가 과거의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 어떤 불안함을 해소시켜주고 내 엄마가 나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닐 거라는 걸 엄마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해주고 마지막에는 떠났던 엄마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첫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넬리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책상을 두고 가시는 분이 가구점에서 나오신 분이니까 아빠일 거는 생각을 못하고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포옹을 하길래 친한 동네 뭐 사장님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아빠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때 넬리의 표정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왜냐하면 포옹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포옹하는 모습이 좀 낯설다고 아이가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알고 있고 언젠가는 아빠와 엄마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빠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서 비밀을 공유할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떠나버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마지막에 엄마가 돌아오면서 그 품에 안겨서 마리옹이라는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을 내죠. 절대 이 주인공의 불안감을 연료 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깔끔하게 해소한다는 것 역시 셀리시아마가 얼마나 사려 깊게 이 영화의 각본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호라는 드라마 쓰시는 분께서 오늘 저희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요양원에서 떠날 때 차 안에서 간식 타임이라고 엄마에게 그 먹여주는 장면도 좋았어요. 맞아요. 사소한데 넬리가 뒤에서 과자도 주고 주스도 주고 마지막엔 포옹까지 진짜 사소한데 큰 위로를 주는 따뜻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배려가 깊은 아이죠. 이런 보석 같은 순간들이 뿌띠마마는 정말 많죠. 72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명장면과 명대사를 남길 수 있을까요? 셀리시아마 감독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걸 보시진 않겠지만 네, 저희가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예리 배우와 작업도 한번 해주시죠. 이걸 해야 되나? 네, 채팅방에 많은 이야기를 올려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읽지 못한 내용은 이 시간이 끝나고 저희가 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객들과 푸띠로만에 대한 이야기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나눠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되게 시기적으로도 따뜻한 영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영화를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뭔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느꼈던 이런 감정들이 모두가 다 느끼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이 조금 다르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과 다음에는 꼭 대면으로 집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아까 팬데믹 시대에 자꾸 관계가 단절된다, 우리는 좁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 혹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상황들도 어쩌면 폐쇄적이고 좀 좁은 사회가 되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이야기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가지고 갈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좋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될 겁니다. 그걸 잊지 않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푸티나마 오늘 좋은 영화 보셨으니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하죠. 맞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셔야 합니다. 주변에 꼭 극장에서 푸티마마를 관람하도록 많은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이 여전히 흉흉하지만 그래도 어서 빨리 우리가 같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